어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 건물 이제 제 거라고요. 당장 짐 빼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전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피땀으로 산 서울 변두리의 낡은 꼬마 빌딩.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기죽지 말라고 시어머니 노릇 한번 번듯하게 해보겠다고 그 귀한 건물 명의를 덥석 넘겨준 것이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쪽 같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00일. 아직 자식 잃은 피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저를 향해 그토록 사근사근하던 며느리는 서슬 퍼런 독사가 되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내 손으로 매일같이 쓸고 닦던 건물 옥탑방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 쥔 채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던 그 차가운 겨울밤.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이를 달달 갈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저 독사 같은 며느리의 모든 것을 바닥까지 긁어모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평생 칼국수나 끓이던 무식한 늙은이가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강남 한복판에서 며느리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이게 될 줄은 그때는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내 고향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척박한 남쪽 끝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24, 남편을 무자비한 겨울 바다에 조난 사고로 잃고 등 뒤에는 갓난쟁이 아들 하나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만 불어오는 그곳에선 도저히 이 어린 핏덩이를 먹여 살릴 길이 안 보여 야반도주하듯 보따리 하나 달랑이고 서울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고향의 바다보다 훨씬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호러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들이 꺼리는 가장 험한 일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한바집 주방에서 꽁꽁 언배추를 씻다 손톱 밑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등에 업힌 아들의 규칙적인 숨소리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짐승처럼 버텨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해 모은 돈으로 시장통 구석에 쓰러져가는 낡은 칼국수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고향 지인을 통해 매일같이 올려받은 싱싱한 해산물로 밤낮 없이 육수를 끓여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연탄불을 갈고 밀가루 반죽을 치댔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절뚝거릴 때까지 내 입에는 손님들이 남긴 퉁퉁 부른 칼국수 가닥을 밀어 넣으면서도 아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 내 청춘은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자 종교였습니다.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하늘도 내 억척스러운 세월을 가상히 여겼는지 칼국수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돈이 갈고리로 긁어모으듯 들어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지독한 구두쇠라 불렀지만 통장에 찍히는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아들의 미래가 환해지는 것 같아 굽은 허리조차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살이 25년 만에 시장통 입구에 있는 번듯한 3층짜리 꼬마 빌딩을 드디어 내 이름으로 샀던 날, 건물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옥탑방 차가운 장판 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서럽게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멸시와 서름이 그 빳빳한 종이 한 장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살점을 파먹고 자라번듯하고 똑똑한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내고 깔끔한 엘리트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은 내 평생의 훈장이자 찬란한 트로피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시절, 저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참으로 곱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꽤나 여유 있는 집안이었고 저는 혹여나 호러미 밑에서 자란 내 아들이 처가에서 흠잡힐까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번듯한 회계사무소를 차리고 싶어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목숨과도 같은 그 꼬마 빌딩의 명의를 아들 부부 앞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어미는 옥탑방에서 계속 살며 화장실 청소나 해줄 테니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앞만 보고 당당하게 살라고. 며느리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굵은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가짜 눈물에 속아 넘어간 내 아두남이 천추의 한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먼 모정이 빚어낸 참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일상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늦가을 밤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아들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 같던 아들은 이미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푹 꺼지는 고통 속에서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늙은 내 목숨을 걷어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병원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이유였던 빛이 영원히 꺼져버린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낸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며느리의 끔찍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49제를 지내고 온 그날 밤, 평소 같으면 콧소리를 내며 어깨를 주무르던 며느리가 옥탑방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내가 알던 순종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탐욕스러운 타인의 얼굴. 어머니, 이 건물 이번 주 안으로 비워주셔야겠어요. 이미 매매 계약 끝났고 잔금까지 다 치렀거든요.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내 맘대로 파냐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명품 코트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내 손을 쳐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가 다 무슨 소용이냐며 법적으로 자기 남편 명의였으니 이제 상속자인 자기 재산이라는 기막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시장통 냄새나는 무식한 늙은이랑 한 건물에 숨쉬고 사는 것도 역겨웠는데 이제 돈도 챙겼으니 강남으로 떠나겠다는 그 악독한 선언. 내 피와 땀, 내 아들의 목숨값이 고스란히 그 독사의 아가리 속으로 통째로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고 어미의 희생을 짓밟은 저 독부에게 피 맺힌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거리로 쫓겨난 내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닦고 윤을 내던 내 건물에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밖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거리며 밤새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 몸뚱이를 뉘을 곳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철역 구석과 낯선 이들의 콧꼬리가 울려 퍼지는 싸구려 찜질방 수면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내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몽땅 털어 강남 노른자위 땅에 있는 화려한 대형 상가 건물을 덜컥 매입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고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를 걷어들이며 청담동 귀부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기막힌 이야기. 그 소식을 전해 듣던 날 나는 찜질방 화장실 구석에 틀어박혀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의 핏값이 저 악독한 년의 사치스러운 노름판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바퀴벌레처럼 길바닥을 기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살아남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전연히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꼴을 봐야만 죽어서도 아들 볼 낯이 설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역앞 무료 급식소에서 시어 빠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폐지를 주워 모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시장통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이 늙은 과부의 한 맺힌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리라 다짐하며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식당 뒷골목에서 버려진 빈 박스를 주워 담고 있던 내 앞에 검고 윤이 나는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황급히 열리고 값비싼 코트를 입은 훤칠한 청년 하나가 뛰어내리더니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덥석 내 얼어붙은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깜짝 놀라 도둑이라도 만난 듯 뒤로 물러서려는 나를 청년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예전에 시장에서 맨날 고기 곱빼기 얹어주시던 고시생 지훈이요. 할머니 맞으시죠? 그제야 흐릿하고 침침한 시야 너머로 청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까 내 낡은 칼국수 가게 제일 구석 자리에서 늘 맹물로 허기를 달래며 고시 책을 파고들던 비쩍 마른 청년. 돈이 없어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는 꼴이 짜네. 매번 주문을 잘못 받은 척. 그릇이 넘치도록 면을 담아주고 썰어둔 수육 몇 점을 푹푹 얹어주었던 바로 그 단골 학생이었습니다. 사법고시에 번번이 낙방하고 절망에 빠져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던 마지막 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내 주머니를 털어 쥐어주었던 몇만 원의 차비. 잊고 지냈던 까마득한 옛 인연이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허덕이는 이 순간 기적처럼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청년은 덜덜 떠는 나를 자신의 차에 태워 최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가 따뜻한 전복죽을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며 그간의 궤적을 들려주었습니다. 법관의 꿈을 접고 독하게 IT 기술을 파고든 그는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전국의 부동산 상권을 분석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냈고 지금은 강남 테헤란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테크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갚으려 나를 수소문에 찾았지만 내가 건물을 팔고 종적을 감췄다는 헛소문만 듣고 애태우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청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며느리의 인면수심 같은 배신 그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참담한 사연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지훈이의 눈빛이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더니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그 눈물 제가 닦아드릴게요. 제가 가진 이 첨단 기술과 데이터의 힘이 어떤 건지 그 여자한테 철저하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훈이는 그 길로 나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화면에는 수만 개의 점들이 반짝이며 움직이고 있었고 복잡한 지도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늙은 내 눈에는 그저 어지러운 그림일 뿐이었지만 지훈이의 설명은 경이로웠습니다. 수십 년치의 도시 개발 계획, 사람들의 은밀한 이동 경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심지어 관공서 구석에 잠들어 있는 미발표 서류들까지 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기계가 순식간에 분석해서 어느 상권이 돈벼락을 맞고 어느 상권이 지옥불에 떨어질지를 귀신같이 족집게처럼 맞춰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시장통 입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수와 옷차림만 보고도 그날의 매출을 귀신같이 맞춰내던 내 오랜 장사꾼의 촉이 이제 저 거대한 불빛 반짝이는 기계 속에 전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피 같은 건물을 통째로 삼키고 강남의 화려한 둥지를 튼 그 요망한 며느리. 그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다는 그 강남 대형 상가의 주소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 기계가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새빨간 경고등과 함께 화면 정중앙에 나타난 분석 결과물은 내 멈춰있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싼 값에 사들인 상가의 화려한 대리석, 껍데기 뒤에 숨겨진 아직 아무도 모르는 끔찍하고 거대한 시한폭탄의 정체가 그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늙은 호랑이의 발톱이 드디어 시퍼렇게 벼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모니터 위로 핏빛처럼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꼬마 빌딩을 팔아치운 돈으로 며느리가 샀다는 그 잘난 강남 대형 상가. 겉보기엔 번쩍이는 통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지만 지훈이의 인공지능이 수억 개의 공공 데이터와 은밀한 도시 계획 서류들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진실은 참혹할 정도로 완벽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도면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구역을 가리키며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한 그 상가의 비밀은 탐욕에 눈이 멀어 껍데기만 보고 덤벼든 며느리의 멍청함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상가 바로 뒷골목, 눈에 띄지 않는 오래된 주택가 지하로 서울시 최대 규모의 오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는 극비리의 환경평가서가 AI의 그물망에 걸려든 것입니다. 관할 구청의 구석진 캐비닛이나 폐기 직전의 회의록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이 똑똑한 기계가 단 몇 분 만에 긁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재앙의 지도를 완성해낸 것이죠. 부동산 업계의 교활한 브로커들이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호구에게 폭탄을 넘기려 작당을 했고 강남 건물주라는 허영심의 이성이 마비된 내 며느리가 그 썩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기계가 분석해낸 며느리의 자금줄은 그야말로 모래성 그 자체였습니다. 내 건물을 판 돈만으로는 그 거대한 상가를 살 수 없었기에 그녀는 제2금융권의 악랄한 고금리 대출은 물론이고 이름 모를 사채업자들의 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사상누각. 매달 1층의 고급 프랜차이즈 카페와 위층의 성형외과들이 내는 억대의 월세가 하루라도 밀리면 그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당장 한 달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내 머릿속으로 30년간 시장통 바닥을 기어다니며 체득한 장사꾼의 지독한 짐승 같은 촉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아무리 번쩍이는 강남 한복판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수구 냄새가 스며들고 쓰레기차가 드나들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사람 발길이 끊긴다는 것을 나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게 된 식당들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며 야반도주를 하는지 그 잔혹한 생태계를 평생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살아남은 나였습니다. 할머니, 이 데이터들을 조합하면 그 상가에 입점한 핵심 세입자들이 언제쯤 위기를 감지하고 건물을 빠져나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주면 저 여자의 숨통은 단박에 끊어집니다. 지훈이의 그 서늘한 한마디에 내 굽은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마냥 앉아서 정부의 발표가 나기만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회사가 가진 빅데이터 시스템은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상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조종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며느리 건물에 입점한 대형 세입자들의 본사 재무팀과 부동산 관리팀의 이메일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 곧 발표될 혐오시설 건립 계획과 그로 인한 상권 붕괴,
유동인구 급감 예측 데이터를 담은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부동산 위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해서 어느 기업의 법무팀이 보더라도 당장 그 건물에서 방을 빼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지훈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버릴 이 완벽한 덫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핏값을 훔쳐내어 산 명품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고 있을 그 독사의 목에 보이지 않는 서늘한 칼날이 1mm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만 개의 가짜 IP를 생성해내고 며느리 건물의 주요 세입자들을 향해 일제히 그 치명적인 경고장을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둔 순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쥔 지훈이의 손등을 덮으며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칼국수 반죽만 치대던 거칠고 투박한 내 손끝에서 화려한 강남 빌딩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의 스위치가 켜지는 역사적인 찰나였습니다. 마우스 버튼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눌리는 순간 강남 한복판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인공지능이 쏘아올린 수백 통의 정교한 위험평가 보고서는 며느리 건물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심장부로 정확히 꽂혀 들어갔습니다. 그 보고서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었습니다. 향후 3년 안에 반경 1km 이내의 유동인구가 어떻게 급감할 것인지, 지하에 들어설 오수 처리 시설의 악취가 기압골을 타고 어느 층 상가까지 스며들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정확한 매출 하락폭까지 소수점 2자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악마의 예언서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대기업의 법무팀과 상권 분석팀조차 그 기계가 토해낸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1층과 2층을 통째로 쓰고 있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와 유명 성형외과였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약금을 물어내면서까지 당장 다음 달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며느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시각 내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VIP 백화점 라운지에서 비싼 홍차를 홀짝이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위약금을 배로 물려버리세요. 지들이 나가고 배겨.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새 세입자 무조건 구해오시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지훈이의 시스템을 통해 내 귓가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굽실거리며 살아온 내 등에 칼을 꽂고 빼앗은 왕관이 흔들리자 독사의 진짜 밑바닥 본성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얄팍한 계산과 달리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한 썰물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용한 강남의 악명 높은 부동산 브로커들이 빈 상가를 채우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뒷돈을 찔러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인공지능이 이미 강남 일대의 모든 부동산 중개망과 상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곧 들어설 기피 시설과 상권 폭락에 대한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정보들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30년 동안 시장통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살아남은 내 짐승 같은 장사꾼의 촉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뼈대를 세웠다면 그 위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바르는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지훈이에게 나지막이 일렀습니다. 장사꾼들은 뉴스 보도보다 도매상에서 도는 발 없는 소문을 더 무서워하는 법이니 식자재 납품하는 트럭 기사들이 모이는 게시판과 인테리어 업자들 카페에 먼저 소문을 흘리라고 말입니다. 내 지시에 따라 AI는 타겟을 변경해 상인들의 가장 취약한 심리를 파고드는 교묘한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이윽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 건물터가 안 좋아 들어가는 족족 망해 나간다거나 배관이
터져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 식의 생생한 괴담들이 며느리의 번쩍이는 건물 주위를 유령처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상가를 보러 왔던 사람들조차 건물 입구에서 묘한 향기를 느끼며 계약 도장을 찍기 직전에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가장 많은 월세를 내던 핵심 세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건물은 불과 한 달 만에 흉측한 이빨을 드러낸 텅 빈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숨통을 옥죄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상가가 텅 비어 억대의 월세 수입이 뚝 끊기자 그녀가 영혼까지 끌어다 쓴 제2금융권의 살인적인 대출 이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목덜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며느리는 명품백을 내다 팔고 벤츠 승용차를 헐값에 처분하며 발악했지만 거대한 빚에 눕은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어 칠흑 같은 바닥으로 질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서늘하고도 지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쓰레기 봉투 하나 쥐어 길거리에 쫓겨나 피눈물 흘리던 내 고통의 1,000분의 1도 아직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명줄처럼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동아줄이 완벽하게 불타 끊어지고 만천하에 파멸할 그날이 마치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사무실 중앙에 놓인 대형 모니터 화면 위로 붉은색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숨통이 끊어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파산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평생 쌈짓돈을 모아본 적도 남의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그 독사가 감당하기에 제2금융권의 살인적인 복리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은 지옥의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꿰뚫어 보듯 그녀의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해부해낸 지훈이의 AI 시스템 앞에서는 며느리의 얄팍한 카드 돌려막기 꼼수 따위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알량한 현금이 바닥나자 그녀가 허영심을 채우려 발급받았던 VVIP 신용카드들이 도미노처럼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한도 초과라는 직원의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빠져나왔을 그녀의 꼴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서늘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작 카드 정지 따위는 다가올 진짜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자가 3달째 밀리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과 저축은행의 추심원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 주차장까지 쫓아와 차 본닛 위에 올라타 욕설을 퍼붓는 빚쟁이들의 행패.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며느리는 불 꺼진 거실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고 빼앗은 돈으로 누리던 그 알량한 천국이 단 몇 달 만에 사방이 가시밭길인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건물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에서 악성부채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완벽한 회계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장님, 가격을 반이반으로 쳐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일 당장 이 건물 좀 넘겨주세요. 저 진짜 이러다 콱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제발요. 도청된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며 콧대 높게 굴던 그 교만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당장 목숨을 구걸하는 짐승의 비명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던 그 대형 상가를 어떻게든 처분해 보려고 헐떡이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인공지능이 이미 강남 바닥의 모든 큰손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하 초대형 오수 처리장 건립 및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빅데이터 보고서를 쫙 뿌려놓은 뒤였습니다. 게다가 내가 직접 시장통 정보망을 가동해 뿌려둔 흉흉한 괴담들까지 더해져 그 건물은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으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헐값에 내놓아도 파리 한 마리 꼬이지 않았고 싼 맛에 건물을 보러 왔던 투기꾼들조차 1층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코를 막고 도망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숨통이 꽉 막힌 며느리는 결국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마저 헐값에 급매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미줄처럼 얽힌 빚잔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의 모니터에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현장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이태리제 최고급 소파부터 수백만 원짜리 크리스탈 샹들리에 심지어 입다만 명품 옷까지들 위로 법원의 시퍼런 딱지가 낙인처럼 흉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짐짝처럼 옥탑방에서 쫓겨나던 그 매서운 겨울밤, 내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느꼈던 뼛속까지 시리던 굴욕과 절망을 그 독사 같은 년도 드디어 제 피부로 찢어지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모니터 화면 속 시뻘건 압류 딱지를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내 눈빛은 이미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고 복수심 하나로 지옥의 잿더미에서 살아 돌아온 늙은 어미 늑대의 서슬 퍼런 살기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내 옆에 말없이 서서 마치 거대한 사냥감의 숨통을 끊을 정확한 타이밍을 쟤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차분하게 다음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건물이 결국 산더미 같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식 통지서였습니다. 자,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 바닥에 떨어진 나타를 남김없이 주워 담을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탐욕으로 빚어낸 거대한 모래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그 파편들을 내 발밑으로 질질 끌어모으는 일뿐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미 전국 법원 경매 시장의 낙찰 알고리즘을 분석해 그 건물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헐값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입찰가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은 바로 며느리가 알거지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 첫눈을 맞게 될 바로 그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녀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늘하고 묵직하게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며느리의 이름과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강남 대형 상가의 주소가 시뻘건 글씨로 올라온 날, 나는 지훈이의 사무실 창밖으로 매섭게 몰아치는 진눈깨비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수백억을 호가하며 강남 바닥을 들썩이게 했던 그 화려한 대리석 껍데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고 더러운 폭탄 돌리기 게임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인공지능이 은밀하게 퍼뜨린 지하 초대형 오수 처리장 건립이라는 치명적인 관공서 극비 데이터, 그리고 내가 직접 낡은 구두 밑창이 닳도록 발로 뛰며 시장통 바닥과 상인들 사이에 뿌려둔 소름 끼치는 악성 괴담들은 그 건물의 숨통을 무서운 속도로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 기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찰장에 기웃거리던 꾼들조차 서류를 훑어보곤 고개를 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입찰장에 나타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의 최저 입찰가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반이반 토막으로 수직 낙하하며 며느리의 썩어 문드러진 자존심과 함께 끝없는 지하실을 뚫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소수점까지 말라붙은 며느리는 이제 사방이 꽉 막힌 도간에 든 쥐새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피 말리는 비명소리가 전파를 타고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거대한 건물을 다시 사들릴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냐고요? 지훈이는 내 30년. 장사꾼의 짐승 같은 직감과 자신의 완벽한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파산 위기에 처한 상업용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하여 가치를 수십 배로 튀겨내는 특수 목적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회사의 수석 고문이자 최대 지분 투자자로 앉혔습니다. 며느리가 멍청하게 빚더미에 앉아 이자 폭탄을 맞으며 허우적대는 동안 우리는 합법적인 시장 데이터 분석과 완벽한 투자 전략으로 막대한 현금 탄환을 쟁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의 피눈물이 묻은 돈을 훔쳐간 그 짐승만도 못한 독사에게 진짜 돈이 어떻게 괴물처럼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며 자신의 신분 상승의 상징이라 믿었던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내 복수를 축복하는 것인지 하필이면 내가 내 건물 옥탑방에서 짐짝처럼 쫓겨나던 그날처럼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미친 듯이 흩날리는 매서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타고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운 채 나는 짙게 선팅된 차창 너머로 벌어지는 그 통쾌하고도 비참한 몰락의 현장을 두 눈을 붉게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집행관들과 덩치 큰 철거 인부들이 들이닥쳐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짐들을 사정없이 눈 쌓인 아스팔트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백은 진흙탕에 처박혀 짓밟히고 화려했던 이탈리아제 맞춤 가구들은 흉측한 흠집이 난 채 이리저리 나뒹굴었습니다.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파리한 얼굴, 얇은 실크 실내복 차림으로 무참하게 끌려 나온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악을 쓰며 인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던 그녀는 결국 거친 손길에 떠밀려 얼어붙은 빙판길 위에 꼴사납게 고꾸라졌습니다. 아저씨들,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내일 당장 돈 갚을 거라고. 저것들 건드리지 마. 길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며 오열하는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비굴하고도 처참한 악다구니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쾌감이 온몸에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 같은 아들을 잡아먹고 늙은 시어미의 등골을 빼먹은 대가로 얻은 내 알량한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이 어떠냐. 내가 냄새나는 찜질방 화장실 구석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던 그 지옥의 생생한 서막이 드디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나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댄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를 향해 소리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며느리가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미친 여자처럼 오열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고 법원 경매법정의 가장 맨 앞자리에 고고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4번의 처참한 유찰 끝에 원래 가격의 4분의 1이라는 그야말로 껌값 수준으로 폭락해버린 강남 대형상가의 마지막 입찰일이었습니다. 나는 지훈이의 인공지능이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뽑아낸 2등 입찰자와 단 1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기적 같은 완벽한 금액을 입찰표에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적어냈습니다. 탕, 탕, 탕. 마침내 집행관의 경쾌한 망치 소리와 함께 내 이름 석자가 웅성거리던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낙찰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를 엄동설한 길거리에 나앉게 했던 그 저주받은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가치가 폭락해버린 강남의 거대한 상가가 드디어 내 발밑으로 굴러떨어져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경이롭고도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완성은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을 올린 참이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강남 대형 상가의 건물 등기권리증.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 빳빳한 종이를 받아들고 나는 지훈이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짐승 같은 곡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값을 훔쳐간 독사를 내 발밑에 완벽하게 짓뭉개버린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포효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천재적인 인공지능이 설계한 복수극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내가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은 직후 마치 미리 짜인 한 편의 소름 끼치는 각본처럼 그 화려한 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잔금을 치르고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오수처리장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뉴스 속보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의 시스템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선거 데이터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 강도, 정치인들의 예산, 편성 패턴까지 모조리 학습한 AI는 이 혐오 시설 프로젝트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표 계산에 의해 반드시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수점의 오차도 없이 예측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혐오 시설이 취소된 바로 그 자리에 수도권 전역을 잇는 초대형 환승역 출구가 뚫린다는 기적 같은 호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빚더미에 깔려 토해낸 그 텅 빈 유령 건물은 불과 보름 만에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뜨거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활하여 이전보다 2배가 넘는 미친 폭등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피눈물로 세운 모래성이 마침내 강철보다 단단한 나의 성체가 되어 우뚝 선 것입니다. 내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훈이와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된 며느리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고시원 구석에 쥐새끼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숨통을 조이는 지옥은 경매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헐값에 건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여전히 갚지 못한 제2금융권의 악성 부채 수십억 원이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장기라도 적출해 갈 기세로 온 돈내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고 VVIP 라운지를 제집 드나들듯 하던 그녀는 이제 사흘째 감지 못한 떡진 머리에 국물 자국이 선명한 늘어진 추리닝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밀린 방세 30만 원을 당장 내지 않으면 짐을 다 길바닥에 던져버리겠다는 고시원 총무의 표독스러운 호통 소리에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동전 몇 개를 긁어 모으며 숨죽여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문 밖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사채업자가 들이닥친 줄 알고 기절할 듯이 숨을 죽이는 끔찍한 공포의 나날들.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옥탑방에서 짐짝처럼 내쫓기며 내 다리 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던 내 모습을, 그 차디찬 겨울밤에 끔찍했던 내 절망을 비로소 제 피부로 찢어지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입에 풀칠할 돈 10,000원이 없어 시궁창을 뒤져야 하는 비참한 신세. 감옥에 가거나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죽지 않으려면 당장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무슨 짓이든 해야만 하는 완벽한 벼랑 끝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지훈이와 함께 마지막 거미줄을 치밀하게 짰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에 들어간 내 강남 상가 건물, 그 거대한 성체의 가장 밑바닥을 청소할 야간 자벽부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이의 인공지능은 며느리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와 검색 기록, 파산자들의 심리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미끼 하나를 던졌습니다. 신용불량자 가능, 이력서 불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 밤 현금으로 일당 15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절박한 파산자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파격적인 구인 광고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신분을 숨겨야 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현금이 미치도록 필요했던 그녀에게 그 광고는 지옥불 속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지훈이의 모니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절박하게 일자리를 구걸하는 익숙하고도 비굴한 말투. 나는 화면에 뜬 며느리의 번호를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굶주린 들개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자정, 그녀는 자신이 건물주 행세를 하며 사모님 소리를 듣던 바로 그 화려한 건물에 최하층 빈민의 신분으로 변기통을 닦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이 청소해야 할 그 거대한 건물의 새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을 그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의 정체가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나는 서랍 속에서 가장 두껍고 거친 공업용 고무장갑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 독사 같은 년의 손에 대걸레를 쥐어주고 내 발밑에 엎드려 바닥을 기게 만들 그 찬란하고도 잔혹한 재회가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내 거대한 성체의 1층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최고급 대리석으로 싹 갈아엎은 바닥은 차가운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얼음장처럼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비 한 구석, 짙은 어둠이 깔린 기둥 뒤에 놓인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앉아 출입문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지어진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였고 내 발끝에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이탈리아제 수제화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옥탑방 차가운 장판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피눈물을 토해내던 그 무식하고 초라했던 늙은 과부는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의 생사여 탈권을 쥔 완벽한 포식자가 되어 스스로 쳐놓은 덫에 걸려들 먹잇감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랑 하는 희미한 종소리와 함께 육중한 회전문이 힘겹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 바람과 함께 로비로 스며들어온 깡마른 실루엣 하나. 며느리였습니다. 한때 내 아들의 핏값을 팔아치운 돈으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이 대리석 바닥 위를 오만하게 굽어보며 걷던 그 독사 같은 년의 몰골은 이제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루한 들개보다도 못했습니다. 사흘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카락은 푹 눌러쓴 싸구려 캡모자 밖으로 흉측하게 삐져나와 있었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뚱이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칙칙한 회색 패딩 속에 구부정하게 웅크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피 말리는 지옥을 겪어낸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그 표독스럽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장 오늘 밤 입에 풀칠할 일당 15만 원을 구걸해야 한다는 짐승 같은 절박함만이 초점 없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실에서 내어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대걸레와 양동이를 끌고 로비 중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건물주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세입자들을 벌레 보듯 윽박지르던 바로 그 자리.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다스리던 그 화려한 왕국의 가장 밑바닥 천민이 되어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대리석 바닥에 찌든 때를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꺼먼 구정물이 그녀의 소매를 적시고 고된 노동에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텅 빈 로비를 비참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처절하고도 완벽한 몰락의 풍경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화를 감상하듯 소리 없이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내 심장 같은 아들을 잡아먹고
늙은 시어미의 등에 비수를 꽂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뼛속까지 시리도록 똑똑히 가르쳐주마 다짐했던 그 피맺힌 맹세가 마침내 찬란한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로비 중앙의 거대한 샹들리에 바로 아래까지 대걸레를 밀고 왔을 때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각또각 먼지 하나 없는 최고급 수제화의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롭고 서늘한 파열음이 정적을 찍고 넓은 로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며느리는 새로 바뀐 악명 높은 건물주나 깐깐한 야간 경비원인 줄 알았는지 반사적으로 대걸레를 옆으로 치우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조차 감이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죄송하다며 뒷걸음질을 치는 그녀의 비굴한 정수리가 내 발끝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녀가 방금 전까지 시꺼먼 구정물로 닦아내던 그 축축한 바닥 한가운데에 고고하게 우뚝 섰습니다. 바닥의 얼룩이 아직 그대로네. 일당 15만 원어치 밥값을 하려면 그깟 걸레질 말고 내 혓바닥으로라도 하차서 광을 내야 하지 않겠니? 정수리 위로 떨어져 내린 내 서늘하고도 익숙한 목소리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녀의 어깨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미친 듯이 튀어 올랐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녀의 파리한 안색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그녀의 초점 없는 시선이 내 번쩍이는 구두코를 지나 기품 있게 떨어지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거쳐 마침내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내 눈동자와 정확히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번지던 그 경악과 공포,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지던 그 끔찍하고도 통쾌한 표정을 나는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쥐고 있던 대걸레 자루가 맥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던 그녀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진 비명 같은 신음이 짐승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여길. 나를 향해 뻗어오던 그녀의 시커멓게 낀 손가락이 허공에서 허우적대다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자신이 청소하러 온 이 거대한 건물의 진짜 주인이자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짐짝처럼 버려졌던 시장통의 늙은이가 제 목줄을 틀어진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내려다보는 이 숨막히는 역전극 앞에서 그녀는 찢어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뻐끔거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된 지옥 한가운데서 나는 얼어붙은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우아한 복수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엎드린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네번쩍이는 구두코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난 강남 사모님의 알량한 자존심과 도끼는 생존이라는 끔찍한 본능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바닥에 시꺼먼 구정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로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는 그 앙상하고 더러운 손길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단호하게 구둣발로 쳐냈습니다. 10년 전 핏덩이 같은 내 아들을 등쳐먹고 내 억장 무너지는 통곡을 비웃으며 매몰차게 뒤돌아서던 그 서늘한 배신을 나는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 하나의 의지에 혹한의 길바닥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던 내 처절한 절망을 고작 눈물 몇 방울과 알량한 변명 한마디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용서? 내가 내 아들 목숨값으로 산 이 대리석 바닥을 혀로 하차 구멍을 낸다 해도 내년에게
베풀 용서 같은 건 없다. 넌 평생 내 건물 가장 밑바닥에서 시궁창 냄새를 맡으며 내 죗값을 치러야 할 거다. 내 얼음장 같은 성고의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규는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파멸의 교향곡이 내게는 10년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5장을 꺼내 오열하는 그녀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차갑게 흩뿌렸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지폐들을 보며 미친 듯이 허겁지겁 주워 담는 그녀의 비참한 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뒤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육중한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복수국의 마침표를 찍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뚫려있던 거대한 구멍, 내 심장 같던 아들을 잃고 피를 철철 흘리던 그 끔찍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눈도 감지 못했을 내 새끼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은 어미로 떳떳하게 설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눈부신 인공지능 기술과 30년 시장통 바닥을 굴러먹은 늙은 어미의 지독한 짐승 같은 촉이 만들어낸 이 눈부신 기적. 나는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지훈이의 회사에 투자하여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벼랑 끝에 몰린 힘없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부동산 데이터 분석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더 이상 악에 바친 생존이나 복수가 아닌 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새로 입주한 실버타운의 안락한 흔들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가끔씩 지훈이가 보내주는 내 강남 빌딩의 CCTV 영상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매일 밤 자정, 아무도 없는 텅 빈 로비에서 절망에 빠진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한 여자의 굽은 등을 보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고 피눈물 나는 죗값은 언제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무릎을 갉아먹으며 뼈저리게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것이 짐승만도 못한 탐욕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자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하고도 시원한 하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이다처럼 톡 쏘는 통쾌한 복수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일군 소중한 노후. 자금을 호시탐탐 노리는 헛된 탐욕은 결국 이렇게 자신을 파멸의 늪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몰입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 한마디가 제가 매일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리 더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꽃 피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